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가입니다. 우리 지방 교행직 시험 잘 치고 오셨죠? 물론 이번에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시험을 발판으로 해서 공부 방향 잘 수정하면 다음 시험에서는 훨씬 빠르게 고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공부 방향을 뭘 수정해야 되느냐? 이번 시험 문제는 지금 제 네이버 카페 김덕가 행정학 가보시면 90점, 95점, 100점이 수두룩할 겁니다. 심지어 100점도 있어요. 100점. 행정학 공부 방향 제대로 설정하신 분들은 그렇게 90점, 95점, 100점 간단하게 나오는 시험 문제이고, 제대로 여태까지 공부 안 했다. 이 말은 공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방향 공부했다. 그러면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확 갈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제가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사무치게 느끼도록 이 문제랑 기존의 기출문제랑 일일이 비교해 줄 거예요. 얼마나 똑같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되는지 일일이 다 비교를 해드릴 건데,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점수가 빨리 나오려면은 제가 지금 일일이 비교해 준다는 말이 똑같이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맨날 똑같이 나오는 것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단원별 기출문제집이에요. 제가 2000문제도 안 되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모아놓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탈달달달달 해줘야 일단 점수가 기본 점수 팍 올라가고, 그걸 바탕으로 고득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학문을 이해하는 공부하고 시험에서 점수 따는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시험에서 점수를 따는 공부는 모든 걸 이해하고 문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죠. 이해됐다 쳐도 문제 적용해 보면 안 됩니다. 안 풀려, 문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해는 강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강의 들으면서 저랑 같이. 평소에 혼자 할 때는 문제, 기출문제의 결론을 외워야 돼요. 기출문제의 결론을 반복해서 외워주셔야 그에 맞춰서 거꾸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한정된 시간 동안 점수가 나와요. 우리가 시간도 널널하고 공부 한 10년 할 거면 다 이해될 때까지 하고 문제 나중에 적용이 되죠. 물론 적용 안 되지만. 근데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고득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문제의 결론부터 암기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문제는 일단 풀리고 거꾸로 이해도 되고, 제발 이래야 이런 시험에서 간단하게 90점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제가 일일이 비교를 해드릴 건데, 일단 평균적으로 9급 시험 문제에서 86.3%가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와. 기출문제의 결론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수만 가지의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2000문제도 안 되는 문제 추려놓은 데서 이만큼이 나와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이거 결론만 알아도 시작 점수가 85점이에요. 85점이 기본 점수여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다 대비하면 절대 이 점수가 안 나와요. 요걸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있는 거 소거하고, 기출문제 패턴상 정답이 아닌 거 소거하면서 여기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돼야 이것도 풀린다는 소리죠. 합격생들이 그렇게 점수 따는데 어떡해. 저는 합격생들이 점수 따는 방법 그대로 가르쳐 줘야지. 응? 제 생각이 아니라, 물론 저도 행정고시 시험 치고 합격하면서 제가 겪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 합격생의 경험과 노하우 전부 다 그냥 팩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야 이것도 풀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 그리고 족보입니다. 족보. 대비 가능한 거. 제발 대비 불가능한 거 다 찾아보지 말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결론을 암기하면 시작 점수가 이걸 바탕으로 90점 이상 고득점이 된다. 이번 시험은 어땠느냐? 이번 시험은 이렇게 무려 18문제 90%가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점수가 90점이어야 돼. 그리고 생소한 문제가 하나 있긴 한데 이건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냥 푸는 문제고, 100점 방지용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난이도 조절, 너무 많은 사람들이 100점 맞으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100점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20번 문제입니다. 20번 국가제목 몰라도 돼요.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100점 맞으신 분들도 있더라고. 어쨌든 얘 빼고 95점이 실질적인 만점이면서 얘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고득점 기준이 또 95점이야. 뭐 이래?
근데 그만큼 제대로 기출문제 결론부터 암기한 사람은 너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약간의 생각이 필요한 문제도 거의 없어요. 약간의 응용도 없어. 분발대상 85점. 무려 여기서 두 문제나 틀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일일이 해드릴 건데 잘 듣고 공부 방향 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제 영역 분포는 이것만 참고해 보세요. 이번에 지방행정이 빠지면서 지방자치론이 아예 안 나와버렸네. 지방행정이 빠진 것이지 지방자치론 나오는 것인데 올해까지는 이제 어쨌든 지방자치론 계속 나올 건데 그중에서 지방행정만 올해 빠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체가 다 됐더라고요. 나머지는 지방지 구급하고 문제가 똑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1번 갑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리성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래. 민주성은 대외적인 측면, 대내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죠. 대외적인 건 국민의 참여, 대내적인 건 행정 조직 내에서 참여.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형평성, 수평적인 건 같은 건 같게, 수직적인 건 다른 건 다르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답은 2번인데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 투입을 고려하는 건 뭐다? 효율성 혹은 능률성. 투입을 고려하는 거 효율성 혹은 능률성. 투입 고려 없이 목표 달성도만 고려하는 건 효과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 효과성을 누군가에게 너무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해야 문제 푸는 걸까요? 아니면 기출문제집에서 목표 달성도 효율성 이렇게 틀리게 내네. 비용 내지 투입 개념 없는 거. 이거 효과성인데. 그다음에 투입에 대한 산출 똑같네. 시험 문제랑. 투입에 대한 산출에 비해 효과성 틀렸네. 효율성인데. 심지어 이거는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올해.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집에 있는 문제에도 이 똑같은 게 엄청 다양한 종류로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올해도 또 나왔던 거. 적어도 올해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해설 강의도 다 드렸고. 됐죠? 이렇게 공부해야 점수가 빨리 나옵니다.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구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2번 계속 보여드릴게요. 대표 관료제.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더럽게 어려운 표현인데 요게 출신 배경을 반영해서 관료를 뽑는 거죠. 적극적 대표는 실제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요게 연결된다는 가정을 합니다. 꼭 연결된다는 게 아니라 가정하에 대표 관료제가 이루어진다. 소극적 대표성은 방금 말했듯이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거. 출신 배경을 반영한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이 대표 관료제적 성격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문제를 내도 대표 관료제 문제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는 대표 관료제로만 나오고 균형 인사 정책 이렇게는 안 나왔었는데 제가 계속 요거 나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 나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긴 한데 2번 문제 푸는 결정적인 힌트가 똑같단 말이야. 뭐의 패단을 시정해요? 실적주의. 역차별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아이고 색칠 안 했네. 죄송합니다. 여기 틀렸어. 색칠하는 거. 역관주의 패당 시정, 역차별 문제 발생 우려. 자, 기출문제집에 인사이론 1131번에 15년도 국가의 7급 문제. 역관주의 인사주대 패단을 극복하게 등장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이 넘어가지 말고. 똑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제가 보여줘야 여러분들 공부 방향이 바뀝니다. 기출문제집은 족보라니까 족보. 요거부터 암기해야 일단 기본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생소한 문제 좀 섞이고 그래봤자 기본 점수 일단 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득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발 다 이해하고 문제 풀려가지 말고 문제의 결론 암기하고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조건 실적주의 극복이에요. 실적주의의 단점 극복, 그게 뭐더라? 실적주의는 시험 잘 보는 사람만 뽑지? 그러니까 우리도 실적주의를 적용받으니까 죽어라! 시험에 맞추는 거 아니야. 지금 실적주의가 적용되니까.
패다인지 패다. 제가 처음 도입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라 시험에 맞춰야 된다. 성격까지도 바꿔야 된다. 공부하고 바꿔야 된다. 응? 그러면 합격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 특징들이. 근데 우리는 합격해야 되니까 그걸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 인사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표관료제가 다양한 출신 집단들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해하는 거고, 이해는 강의 들으면서 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돼도 결론을 외워야 되고, 항상 시험은 이해는 안 됐어도 반복해서 결론을 외워야 됩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너무 처음부터 제가 소리를 빽빽빽 질렀는데, 일단 초반에는 제가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해설에 집중해서 쭉 해설해 드릴 거니까요. 저 선생님 끝까지 저렇게 흥분하면서 소리치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3번. 자, 맨날 나오는 부분이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전통적 델파이는 의견 일치, 중위값이라고 하죠. 자, 중위값, 평균값, 공통점을 유도하는 거예요. 공통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쉽죠.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안 되니까 제한된 합리성. 3번.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브레인스토밍 끝나고 평가해야 돼요. 왜냐면 최대한 자유롭고 창의로운 의견을 모으는 거니까. 중간, 과정에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많이 나오죠. 4번.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 이런 게 관료제적 구조죠. 기능 중심, 집권화된 구조. 이건 최고 관리자 개인이 주도하겠죠.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자, 1번과 관련하여 델파이 기법 엄청 나오잖아요. 자, 델파이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반복하고, 색깔이 하나 빠졌네요.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합의. 여기서 싸움 붙이고 의견 불일치를 조장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합의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합의는 중위값, 중간값. 델파이 분석이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밑에 거 보시면 정책 델파이. 정책 델파이는 그냥 델파이랑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 틀린 선지로 그냥 델파이의 특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견의 중위값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뭐다? 그냥 델파이. 그래서 우리가 정책 델파이랑 델파이의 차이점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델파이는 의견 일치, 중위값, 중간값. 정책 델파이는 일부러 의견 불일치를 유도한다. 불일치, 싸움 붙인다, 의견 대립 유도한다. 이런 것들도 공부할 수 있게 되죠. 기출문제집에도 다 있고. 이렇게 너무 많이 했던 주제고요. 네, 4번. 제가 기출문제집에 있던 문제는 여기다가 기출문제라고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에도 기출문제라고 적혀있는 것은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 틀렸으면 기출문제집 회독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집에 없는 거는 제가 생소한 문제라고 다뤄놨어요. 요거는 틀렸어도 괜찮기는 해. 그런데 생소한 문제라고 전부 다 틀리는 건 아니고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행정학 하다 보면 그냥 맞추는 거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적극적 방안도 있고 소극적 방안도 있어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중요도 C급 이하예요.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근데 행정학 하다 보면 적극적, 소극적 이런 의미를 알게 되는데, 적극적이라는 것은 뭔가 액션을 하는 것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불확실성을 극복할 때 적극적인 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제거까지는 아니어도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소극적인 것은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대처하는 거예요. 보시면 정확하게 안 해왔다 하더라도 지연이나 회피, 이게 소극적이겠죠. 이건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확실성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지연시키고 회피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회피하는 거예요. 또 그거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이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에서는 가장 정답인 거 고르면 되잖아요. 그럼 또 4번 대부분 맞췄을 겁니다. 생소한 문제지만 이제 카페 가보시면은 90점, 95점, 100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왜 그러겠어? 이런 건 그냥 맞추니까. 자, 나머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불확실성이 줄어들죠. 몰랐었는데 정보를 얻었으니까. 실험을 해보면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겠죠. 요거는 아니야. 3번. 협상이나 타협. 요거는 좀 짧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는데,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요 부분은 이거 10으로 정하자.
야, 요 부분은 100으로 정하자.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면서 4번 고르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없을 뿐 이건 그냥 푸는 문제. 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5번. 자, 지방교행직에서는 지방직 9급하고 달리 5번 문제랑 15번 문제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빠지고 5번하고 15번. 근데 너무너무 쉬운 걸로 교체해줘서 뭐 아주 꿀이었죠, 꿀. 어쨌든 5번 문제, 15번 문제 엄청 쉬운데요. 이 외의 문제는 지방직 9급하고 문제 다 똑같죠. 자, 일단 5번. 직위분류제, 직무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 공직을 분류한다. 사람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분류하고요.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줍니다. 직무급제죠. 그다음에 곤란성과, 죄송합니다. 4번 먼저 보시면 교육훈련 수요 파악과 정원관리에 유리한 게 직무가 체계적으로 다 분류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정원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 일 시킨 다음에 일 못하면 교육훈련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육훈련 수요 파악에 유리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육훈련 자체에 관심이 많은 건 계급제겠죠. 근데 수요 파악입니다. 수요 파악. 그래서 각자 딱 한 가지만 하는 거. 직위분류제에서 수요 파악이 쉽고 계급제는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교육훈련 수요 파악은 어렵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3번. 이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구분하는 것으로서 너무 쉬운 문제죠. 난이도, 곤란성, 책임성을 기준으로 하는 건 직무평가이고 종류를 구분하는 게 직무분석이고 직무평가로 등급, 직급 나누고 직무분석으로 직렬, 직군, 직류 이런 거 나누죠. 너무 쉬운 문제였고 당연히 기출문제집에 있죠. 난이도와 책임,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는 건 죄송합니다. 직무평가입니다. 평가. 난이도와 책임은 직무평가. 직무분석이 아니라 직무분석은 종류를 구분한다. 쉽죠? 6번 가보시면 옴부즈만 제도에서 맨날 나오던 게 또 나왔는데요. 뭐 행정에 대한 통제하고요.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거 가끔 나오죠.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했다. 다른 나라 나오면 틀립니다. 그다음에 국가별로 상이한데, 그러니까 시작은 스웨덴이고 국가별로 상이한데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예요. 우리나라 것도 상이한데 일반적인 옴부즈만과 달리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헌법기관, 우리나라는 법률기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이죠.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중에서도 정확하게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거 틀리면 돼, 안 돼? 너무 많이 나왔는데. 기출문제집 가보시면 법률상 기관이다. 옳은 선지도 있고, 자,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 국민권익위원회 틀린 선지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 이제 2006년 것까지 봐야 되나요? 이런 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법률상 기관 맞고 여기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뒤에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다음에 올해도 또 나오고 심지어 3년 전 지방직 구급 문제는 우리 8개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 변형 문제로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지방직 구급만을 위해서 제가 8개년도 변형 문제를 다 드렸잖아요. 들리신 분들 없을 거라 믿습니다. 쉬운 문제죠. 7번. 자, 요런 데서 이제 또 기출문제집의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강의 모두 다 들으시면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고, 제 기본서에 있는 거 모두 다 암기하면 다 맞춥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시험 잘 보려면 시험 족보 외우라는 거죠, 족보. 제 모든 강의도 다 족보에 이게 열나만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점수 나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오케이? 이럴 때 위력을 발휘하는데 통합제죠. 어려워요. 행정학 내용이 어려운데 우리는 문제 푸는 것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이런 통합재정 이해하려고 막 허우적 그러지 말고 뭐가 문제로 나오는지 파악하라고요. 그럼 얼마나 쉬운데. 맨날 똑같이 나오고. 가봅니다. 옳은 거.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옳고요. 셋 중에서 하나를 빼면 틀리고요. 강의 들었던 분들, 기출문제 풀었던 분들은 제가 맨날 똑같은 말 했던 거 기억나죠? 다 들어가면 맞고 하나라도 빼면 틀리고. 그 다음에 2번.
통합재정 기관의 범위는 중앙정부 다 포함, 공공기관도 포함하고요. 지방정부도 포함한다. 이거 출제 포인트로 맨날 나온다고 그랬죠. 중앙정부도 포함, 지방정부도 포함. 그 다음에 3번.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내부거래 제외. 내부거래가 뭐예요? 내부거래 몰라도 푼다고요. 내부거래를 제외한다 그러면 맞고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맨날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도 좀 내부거래가 이해가 돼야 더 잘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는 이해시켜 주는데 혼자 할 때는 제발 반복해서 결론을 외우라고요. 이해는 강의 시간에만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해하면 자동으로 암기되는 것들도 있어. 근데 요거는 이해가 별로 도움이 안 돼. 이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결론 암기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뭐 통합재정 중요한 주제이긴 하니까 제가 3번을 계기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겁니다. 이해시켜 드리긴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통합재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지출을 따져요. 그 말은 실제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보세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아니면은 이 공공기관이 저 공공기관에게, 일반에게가 특별에게, 특별에게 일반에게, 이런 것들은 다 실제로 돈을 쓴 건 아니에요. 정부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한 거지. 그건 실제 돈 안 썼습니다. 국민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요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한 번에 계산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엄마 돈, 아빠 돈 따로따로 해. 그러면은 엄마가 아빠에게 용돈 준 거는 엄마 입장에서 지출이 되는데 엄마 돈, 아빠 돈을 한꺼번에 통합재정으로 하게 되면 엄마가 아빠에게 준 돈은 지출이 아니에요. 가족 내에 있는 거예요. 그게 통합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최대한 일반에게 특별히 기금 전부 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포함 안 한다고요. 지출에 포함 안 된다고요. 왜? 실제로 돈 쓴 게 아니니까. 국민에게 쓴 게 아니니까.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 근데 이거 어차피 나중 가면 희미해져. 결론을 외워야 돼요. 결론을 외우고 그에 맞춰서 아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내부거래 제외, 내부거래 제외, 내부거래 제외, 내부거래 제외 이거 하라고요. 내부거래 제외. 그 다음에 순계 이거 하라고요. 총계 틀려 순계 맞아. 총계 틀려 순계 맞아. 총계 틀려 순계 맞아. 자 지금 통합재정을 이해했어도 지금 이걸 풀려면 총계도 또 이해해야 되고 순계도 또 이해해야 돼. 그럴 바엔 총계 틀려 순계 맞아 하는 거죠. 물론 대략적으로 알죠? 얘는 모든 걸 다 예산에 기록하는 것이고 순계는 순수한 것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 걷으면서 10억이 들어갔어. 그러면 총계는 100억 수입, 10억 지출로 둘 다 적어요. 순계는 90억만 적어요. 왜? 100억 걷으면서 10억 썼잖아. 그러면 90억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 파악한다고요? 그럼 90억이 맞지. 100억 없잖아. 10억 썼잖아. 90억이 맞지. 순계라고요. 뭐 이해는 되긴 하지만 어쨌든 총계 틀려 순계 맞아. 요걸 외워야 된다고요. 왜?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총계 틀려 순계 맞아. 총계 틀려 순계 맞아. 그리고 중앙재정도 포함, 지방재정 다 포함. 다 지방재정이죠. 지방재정을 일반 지방재정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방재정 다 포함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재정,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다 포함하고요. 뭐 세입, 세출 외 항목은 짜투리 돈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거 다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내부거래, 보전거래 제외한다. 내부거래, 보전거래, 보전거래는 또 뭐예요? 그러지 말고 제외한다. 보전거래도 내부거래의 일종이에요. 내부거래든 보전거래든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제외한다고요. 실제로 돈 쓴 게 아니니까. 오케이. 이럴 때 결론을 외우는 게 위력을 발휘한다고요. 통합재정이 더럽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문제는 쉽다. 어려워도 문제는 쉽다.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점수 딴다. 8번. 로이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구성정책 엄청 나왔었죠? 자, 공직자 보수에 관한 거,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 정부 구성과 관련된 정책이고 4번 국유지 불안은 분배 정책이죠. 자, 국유지 불안, 분배 정책의 사례로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 특이하게 서울시 구급, 지방시 구급 다 로이의 구성 정책에 나왔는데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골랐나? 왜 똑같은 게 나왔지?
자, 아무튼 이거 똑같은 문제들 봅니다. 분배 정책과 성격이 다른 거 사실 실제 문제에는 이 부분이 없기는 하고 분배 정책 3개, 재분배 정책 하나 이렇게 있는 문제예요. 재분배 정책을 딱 고르는 문제였는데 뭐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보기 4개를 다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이고 어쨌든 국유지불하는 분배 정책으로서 기출문제집에 있습니다. 그 문제 뭐 결론 알면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기구의 신설, 선거구의 조정, 구성정책 그 다음에 선거구 조정 또 있고 공무원 보수연금 다 구성정책 구성 그다음에 다 여기 구성 뭐야 똑같네. 보수든 연금이든 공무원에 대한 것은 다 구성정책으로 들어갑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종류가 다를 뿐이지. 아유 똑같네. 2001년 행정고시 문제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똑같이 나오는데 어떡해. 똑같은데 공부해야지 어쩌겠어. 2005년 똑같이 나오잖아요.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거는 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9번. 예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1번은 완전 기초니까 틀리신 분들 없을 테고 우리가 챕터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챕터 1,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이렇게 배우잖아요. 물론 이제 예산 집행은 조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챕터래 포인트를 이렇게 나눠서 배우잖아요. 당연히 알았을 테고. 그 다음에 2번. 집행에서는 통제와 신축성 두 가지가 중요한데 신축성 확보 장치들 엄청 문제 많이 나오죠. 예비비, 그 다음에 총액 개념으로 계산하는 거. 총액만 설정해주고 나머지 지출은 자유롭게. 정답은 2번이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예산 성과금으로도 줄 수 있고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 기출문제집에 똑같이 있는 예산 성과금 문제의 지문이죠. 똑같은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총액 한도를 누가 정합니까? 그러니까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생각하세요. 총액 한도.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정해요?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정해요? 아니죠. 위에서 국무회의, 중앙예산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 중앙관서 부처에게 하향식으로 배분하죠. 이게 총액 배분이죠. 땡. 듣고 자,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싹 다 찾아가지고 제발 공부 방향을 수정하세요. 제가 그냥 문제 답 이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만 해설하면 나도 좋지. 그리고 준비하는데도 그렇게 해설하면 준비하는데 10분이면 돼. 10분이면 뭐 길어야 30분.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열심히 했으면 점수가 나와야지. 이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헤맸던 분들은 제발 꼭 사무치게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려고 몇 시간 걸려. 미치겠어. 해설 강의 찍을 때마다 막 밤새고 난리가 나.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양쪽에 뭐 이게 얼굴에도 뭐 나고 지금 입속에도 천장도 다 까지고 죽겠어 지금. 자, 신축성 유지 방안 예비비도 나왔었고 총괄 배정하고 총액 계상은 조금 달라요. 근데 총액 이런 총액 개념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신축성이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도 마찬가지. 지출이 절약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다른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뭐 똑같네. 그다음에 지출 한도. 작년 심지어 지방직구금 문제입니다. 작년에 문제 우리 엄청 연습했죠. 각 중앙부처가 지출한도 제시한다 아니라고요. 지출한도는 위에서 각 중앙부처에게 하향식으로 배분된다고. 하향식. 이게 총액배분 자율편성. 오케이.